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7강은 스위스와 세종, 대한민국의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소위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민주정권 매 5년마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씩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선거혁명을 통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들에게도 준용 가능한 관찰 결과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틀리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경제 성장률 1%대 이하로 떨어져 마치 판도라 박스가 열린 것과 같은 형국이 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과 안창호 선생님은 망국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하나같이 우리 내부의 정신으로 돌렸습니다. 이 내부의 정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결국 문화적 지능, cultural intelligence라 할 수 있는데, 독립과 산업화 및 민주화까지 달성하였더라도 궁극적 비전인 선진국, 즉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과 지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소위 위대한 철학과 종교를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도 없으니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아서는 돌이켜보니 그나마 민주화가 제일 쉬웠다는 회한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계곡에 빠진 우리나라에게 선진국이라는 생명줄을 내려주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인구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2017년 현재 세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시가총액 기준 500대 기업을 15개나 가지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불을 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길곡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너무나 흡사하기에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시에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바위라 명명한 죽어가는 사자상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틸러리 궁으로 진격하는 군중에 대항해 끝까지 남아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키다 전멸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한 조각상입니다. 1792년 8월 10일 국왕을 지키던 프랑스 군의대마저 모두 도망친 상황에서 스위스 용병을 고용한 루이 16세가 그대들은 이제 철수해도 좋다 라고 했지만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끝까지 왕을 지키다 786명 전원이 전사한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한 병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유서에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만일 내가 용병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후손들이 용병으로서 일을 할 일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쥐리히에 있는 스위스 국립박물관에 들어서면 스위스는 어떤 나라이며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라는 국가 정체성 선언과 그 선언에 따른 국민투표 결과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 구호로서 자존심을 먼저 버리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맹심하라는 내용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정체성을 실천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인 나라 스위스는 유럽에서 공휴일 수가 제일 적습니다. 당연히 공휴일 수를 늘릴만 하건만 국민의 67%가 부결시킵니다. 영세 중립국으로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만 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인들의 문화적 유전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들이 자존심이라고 알고 있는 프라이드인데, 스위스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프라이드를 교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죄, 범죄, 죄책감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sin, crime, guilty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나, 즉 I라는 스펠링이 단어의 중심에 있지요. 요컨대 I가 중심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제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전자는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기준과 사회 갈등의 해결 원칙으로서 교만을 가장 정오시하게 합니다. 예컨대 후대가 아닌 당대, 주변 강국이 아닌 자국, 국가라는 공동체가 아닌 헬연 중심의 사고방식들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후대에게 채무를 지우는 당대의 복지 정책이나 지정학적 분수를 모르고 마치 자국이 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정치가들의 위선 등은 모조리 스위스 국민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허락하에 수학과 과학을 잘 활용하겠다? 이것이 스위스 지리 국립박물관에서 천명되고 있는 두 번째 국가 정체성 선언입니다. 국가의 정체성 선언에 자유, 평등, 정의, 주체 등과 같은 도덕적 슬로건이 아니고 뜬금없이 수학입니다. 뒷장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서구 세계의 미개하고 원시적인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기준을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일거에 전환시킨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로 알려진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강조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긴 하지만 의견은 아는 것이 아니다. Opinion is not knowledge 라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사실과 데이터 및 경험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의견은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예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베이컨이 지식의 깜으로도 간주하지 않은 의견에는 권위적인 집단의 의견도 포함되는데 그 당시 위세를 떨치던 가톨릭 교단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훈 작가는 2008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글에서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해 언어가 소통이 아니라 단절로 이르게 한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단절과 장벽만이 쌓인다라고 애타게 말했습니다. 스위스가 수학을 국시로 채택한 것은 바로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수학적 사고방식이 스위스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프란시스 베이컨보다 100년 앞서서 의견보다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한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뭄, 지진 혹은 신기한 자연현상을 하늘의 뜻이라 여겨 임금에게 보고토록 한 관행에 따라 제주 안무사 최해산이 세종대왕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앞장 제주 안무사 최해산의 보고에 대하여 세종대왕은 다음의 9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결국 사실에 기반하지 못했던 최해산은 재보고 시 용의 행체를 구체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이상 갇혀있는 민주화의 계곡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교훈과 세종대왕의 지혜로서 내려진 밧줄을 타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동안
스위스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결시켰을 수백 수천 가지의 의사결정들 중에 딱 한 가지 사례만 들고 7강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1995년 삼성 DP화학을 건설할 때 세원중공업 및 두산중공업이라는 국내 회사에서 제작되어야 할 주요 설비가 각각 이태리 업체 및 미국 나사의 협력업체에게 발주가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용접사의 인건비가 이태리와 미국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에 이미 선진국인 이태리와 미국보다 우리 용접사 인건비가 비쌌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연봉 3천만 원이 넘는 대졸 신입사원의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20년째 2천만 원대인 일본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에서 스위스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결시켰을 생산 원가입니다.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높고 산업 전반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낮으며 생산성은 경쟁국보다 뒤떨어지는 우리나라가 용케 버티고 있는 것은 삼성반도체와 현대자동차가 산업통계와 국민의 인식에 착시를 불러왔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삼성반도체와 현대자동차의 저주였던 것입니다.